안녕하세요. 7월 22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트럼프 피격 사건이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반도체주 약재까지 더해지면서 주간으로 코스피는 2.15%, 코스닥은 2.55% 하락했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또 업종별로도 희비가 교차하면서 코스피는 전약 후강을 보였으나 코스닥은 전약 후강을 보인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어가면서 2,800선을 반납한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주 강세에 반등했습니다. 기관은 14거래일 만에 코스닥을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급등했던 원전주들의 매물 출회가 심화되었고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현대건설의 영향에 건설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전 세계 교통, 통신, 금융 인프라가 동시다발로 마비되는 IT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3대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산장애 책임이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1%대 하락했고 윈도우 운영 시스템에 전산 장애가 집중됐던 MS는 0.74% 하락으로 하락이 제한되었습니다. 종목별로도 엔비디아나 ASML 등 기술주 매도세가 지속된 가운데 S&P 500 지수 11개 업종 중 건강관리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9개 업종이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차익 욕구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증시는 TSMC 호실적의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고 3중전의 정책 부재 실망감에 지수 상단은 제한되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MS발 글로벌 IT 대란 여파에 여행과 레저주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틀 연속 상승했고 글로벌 IT 대란의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진전 보도 및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3%대 급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금일 새벽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한 가운데 대선 구도 급변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형 기술주뿐만 아니라 미증시 전반으로 약세가 나타난 가운데 정치 이슈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IT 대란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알파벳이나 SK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트럼프 공화당이 승리했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를 했습니다만 강력한 대체 후보가 마땅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을 걸로 이야기가 되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양자 대결을 붙는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서베이에서 아직 열의에 있는 상황이고 다른 후보를 결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직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경제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만 경제 전체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민 정책, 감세 정책, 그리고 무역 정책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 초청 이민이나 망명, 불법 이민 같은 것들은 이제 억제를 하고 미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합법 이민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혹은 취업 비자를 발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민 총량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기 때보다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올라왔던 중장기적인 성장률, 잠재 성장률 전망이 다시 둔화하고 물가에는 하방에
물가에는 상방의 리스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감세 정책은 법인세율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그리고 개인소득세율 낮게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경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그리고 정부의 적자 부담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정책은 중국에다가 60% 관세 그리고 다른 교역국에다가 10%포인트씩 보편적 기본 관세라고 해서 관세율을 높이겠다라는 공약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관세 인상을 예전처럼 협상 도구로 이용을 하는 동시에 실제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제 활동성을 더 낮추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들의 성장 효과는 점점 둔화하는 반면에 재정 적자가 커져서 정부의 부채 비율 증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된 소식을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공화당 진영이 좀 유리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권과 이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들이 정책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제 정책 중에서 세 가지의 경제에 영향을 살펴보자면은 먼저 이민 정책 같은 경우는 일단 반이민 정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바이든 정부가 다시 이제 이민을 늘리면서 이 부분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에는 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췄다면은 반대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려졌다시피 이제 감세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경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정부 재정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역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경우에 역시 기업 활동과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트럼프에 계속된 관련된 내용이고요. 트럼프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삼중 전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수영 강효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기업 분석 담당 강효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중국의 삼중전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삼중전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꾸려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그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부동산 소비 부양 정책은 사실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정책은 첨단 기술 확보인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정치 회의 결과에서는 이 항목별로 언급된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첨단 기술 개발, 과학, 테크와 같은 인재 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중 압박 방식으로 기술 규제를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중국 정부는 관세, 금융, 그리고 기술 규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가 수출, 동맹국가의 결속 그리고 보조금을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특히나 중국의 저가 물량 공급에 대한 것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서 경제 부분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방안입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급이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런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카드로 활용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저가 수출 전략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신국 구조 영향과 더불어서 연말까지 고배당주 ETF 그리고 배당 성향이 높은 섹터인 에너지, 유틸리티, 은행을 계속해서 선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에서는 3중전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시장 일부에서 기대되었던 부동산 부양책 등은 발표가 되지가 않았고요. 이번에 이제 중시됐던 것은 첨단 기술 개발 및 과학과 테크 등 인재 확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정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 인상에 특히 이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중국 측의 대응으로는 저가 수출과 그리고 동맹국 동맹 강화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 시장에는 이런 부분들은 고배당, 에너지 유틸리티, 은행의 상대 선호 현상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글로벌 ESG 브리프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지속 가능 금융 확대와 공급망 실사 발효 관련 ESG 브리프와 함께 통신 IT 서비스 관련 스팟 코멘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ESG 브리프입니다. 이번 ESG 브리프에서는 데이터 센터 대상 지속 가능 금융 확대 동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 금융 시장도 덩달아 확대되는 국면인데요. 이 지속 가능 금융 시장이라고 하면 녹색 채권 및 지속 가능 연계 채권 그리고 또 지속 가능 연계 대출이 주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웨덴 금융사 SEB 그룹에 따르면 2024년 6월까지 발행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한 지속 가능 금융 채권 및 대출은 2023년 전체의 3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건설 주체인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나 통신사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우호적인 금리를 만들어가는 동향인데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문 리츠인 에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같은 경우는 각각 50억 달러, 60억 달러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하면서 프로젝트의 금리를 낮추는 한편 사이러스 원과 엣지 커넥트스 같은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 연계 채권을 발행하여서 자신의 조달 금리를 낮추고 있는 동향입니다. ESG가 데이터 센터 리츠와 운영 통신사에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을 확인하는 주요한 이벤트였습니다. 다음은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 즉 CSDD는 이번 주 수요일 7월 25일부터 본격 발효가 될 예정인데요. EU 역내에 활동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자신에게 납품하는 공급망 기업들의 인권 그리고 환경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과징금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은 2027년부터 시작입니다만 이를 앞두고 EU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공급망의 ESG 관련 현황 파악과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로 공급망 이슈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서 ESG가 실적 차별화에 동인이 될 것으로도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주주들은 점차 관여 활동 형태로 목소리를 키워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SG가 기업의 실적에 본격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통신 IT 서비스 관련 스팟 코멘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M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있었는데요. MS 클라우드가 강점을 보여왔던 항공이라든지 금융,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파괴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경우 10여 개 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복구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이슈로 인해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센티멘트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즉 AI를 사용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희 KB증권은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사용이 필수적임에 따라서 클라우드 사용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개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여 이번 사태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할 것이
멀티클라우드 중심의 운영 전략 채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MS 클라우드 이슈에서 국내 10여 개의 회사들 중 빠르게 복구한 기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였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CSP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한편 일전 말씀드렸던 것 같은 클라우드 운영을 대행해주는 MSP사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사 중에서 MSP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삼성 SDS, SK텔레콤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클라우드의 단기적인 센티먼트 악화에도 장기적인 수요 급증으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먼저 글로벌 ESG 브리프로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이 지속이 되면서 관련해서 지속 가능 채권 및 대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MS 클라우드발 소위 IT 대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이 강점이 있었던 항공과 금융, 언론계에 파급력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AI 열풍으로 주목받았던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보다는 멀티 클라우드 중요성이 앞으로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로템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현대 로템의 목표 주가를 기존 47,500원에서 5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고요. 저희 방산업종 탑픽으로 추천을 지속합니다. 바이든의 후보 사태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은 1조 42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02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분기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것도 또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도 모두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1분기에 한국군 상화 물량 생산 부하 증가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었던 K2전차 수출 물량이 2분기에 정상화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K2전차 납품 물량은 올해 56대에서 내년에는 96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분기별 실적은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그림 뒤에 이제 그래프를 넣어놨는데요. 그 글로벌 주요 방산주들의 PB와 ROE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높은 ROE 수준에도 불구하고 PB는 주요 방산주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철도 부분의 부진, 또 소극적인 IR, 폴란드 1차 이후에 후속 수주의 지연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철도 부분은 2021년 58.3%에 이르렀었던 매출 비중이 내년엔 30% 이하로 낮아지고요. 적자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해소되었고 후속 수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매수 적기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K9 자주포와 K239 다연장 후속 계약 완료로 인해서 K2 전차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청장은 9월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계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월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차륜형 장갑차의 수출이 성사된 가운데 한국군 4차 양산과 루마니아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로템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를 47,500원에서 55,000원으로 15.8% 상향 조정하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 KB증권 방산업종 내 탑픽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4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영업이익은 1,024억 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폴란드 그리고 페루, 한국, 루마니아로 이어지는 수주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방산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건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건설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41,000원으로 기존 대비 약 5% 정도 하향하였습니다. 수익 추정 변경에 따른 것이고요. 국내외 각종 일회성 비용으로 원래 시장 기대치가 낮아져 있던 상태인데 그것보다도 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약 1,500억 정도 수준이었고요.
분기 실적 자체가 부진한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이익 회복 시기가 좀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지연된다라는 것이고 21년, 22년 원가율에 이슈가 많았던 프로젝트 비중이 워낙 높고 23년 좀 멀쩡한 프로젝트들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믹스 개선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멘텀 요소가 사실 꽤 많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쉽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개선되는 시향을 펀더멘털 개선으로 보여주기가 이르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지만은 목표 주가는 소폭 낮춰서 41,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수익 추정치 변경이 주 배경이고요. 분기 실적이 지금 좀 예상보다 이제 부진한데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이익 회복 시기가 좀 더 지연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가 회복 속도는 다소 늦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엔터 미디어 업종 7월 K-팝 먼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선하 연구원입니다. 엔터미디어 7월 KB팝 원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 부분은 뉴진스가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밀리언셀러 기록하면서 하이브 판매량 호주세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측면에서도 2분기에 하이브에서 가장 모객수가 많았고요. 약 8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 도쿄돔 팬미팅 이외의 경우에는 순매출로 이식되기 때문에 매출 기여도는 좀 낮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는 OTT 부분에서 넷플릭스에서 계속 MAU가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경쟁사들의 MAU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파리올림픽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전통 광고 중심으로 광고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5월 성수기 이후에 전월 대비해서 드롭백이 감소했습니다. 홀드율에서는 파라다이스는 10%, GKL은 12%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서 파라다이스는 매출액이 전월 대비해서 25% 감소한 반면에 GKL은 전월 대비 26%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엔터 미디어 업종에서 엔터 같은 경우는 뉴진스가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면서 하이브의 판매량은 계속 호조세를 보였고요. 미디어 업종에서 6월에는 이제 OTT는 넷플릭스 이탈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7월에는 파리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릴 예정이므로 전통 매체 광고 집행이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업종은 5월 성수기 이후에 전월 대비해서 드롭백은 좀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해외 기업 존슨앤존슨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존슨앤존슨 분기 실적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존슨앤존슨은 올해 연초 이후부터 지속해서 고마진 사업과 그리고 제약 파이프라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꾸준한 주주환원 또한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 이제 낮은 변동성과 이제 상대 주가 수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관점, 운용 관점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립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각 0.5% 그리고 4%씩 상회했습니다. 일단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매출이 8%가량 상승하면서 실적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개선된 34.4%를 기록했고요.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 일단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기존대로 유지했는데요. EPS 가이던스를 소폭 하향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이나 이제 존슨앤존슨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인수합병 영향으로 보이고요. 사업 악화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신약 출시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토피 치료제나 아니면 심혈관 기기 이런 것들이 향후 실적을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12개월 선행 ROE 같은 경우 33.2%로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시장이나 동종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상승 추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 주가 멀티플도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고마진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랑 그리고 높은 배당 이런 것들을 감안할 시에는 상대 투자 매력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존슨앤존슨은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미국 지역 매출이 8% 성장하면서 상승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제 견인을 했고요. 올해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5.5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개월 포워드 ROE 역시 상승 추세이고요. 동종 산업 및 시장 대비 높지 않은 주가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유지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0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